예. 자, 이어서 이제 고려시대 이제 법률과 풍속에 대해서 할 차례죠. 다시 이제, 자, 고려사회에서는 맨 처음에 가장 큰 주제가 이거죠. 신분제. 고려시대 신분제. 그래서 신분제의 사회 특징. 그 다음에 신분의 종류와 그 각 종류별로 신분의 특징 있죠? 요게 제일 주제가 좀 크다. 여긴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있죠? 향도. 고려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인 뭐, 향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아까 했죠? 사회시책과 사회정책. 사회시책, 사회정책. 그 뭐 사회정책 이런 것들은 주로 무슨 정책에 집중돼 있다. 농민보호 정책에 집중돼 있다. 농민보호책. 그리고 각종 빈민고제 제도를 실시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의창, 상평창 그 정도는 확실하게. 그래서 기타 등등. 그래서 요거 이게 주제가 가장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 요것도 별로 이렇게 주제가 크지는 않는데 법률과 풍습에 대해서 합시다. 법률과 풍습.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교과서를 그대로 잘 읽으시면 돼. 크게 목차 위주로.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관습법 중심 줄 쳐놓으시고. 자, 고려시대에는 무슨 법률 중심이다? 관습법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야. 반대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성문법. 성문법 중심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뭐? 관습법이 중심이었던 나라다. 이렇게. 관행이 법률화되는 거야. 성문법은 형식적으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는 걸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 중심, 성문법 중심 X.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고려시대 성문법령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아예 전혀 없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중심은 아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법, 민법 그렇게 줄쳐놓으시고 묶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한다? 형법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고려시대 형법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목차별로 이제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형법은 주로 이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말하는 거죠. 형법은 뭐가 시행됐다? 그거 기억줄 쳐놓으시고. 당률과 71개의 보조법률. 당률과 71개의 보조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요거. 그리고 요 71개 보조법률 있죠? 요거는 관습법이 아니란 말이야. 성문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법은 71개 보조법률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형법은 관습법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요 71개 보조법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형벌. 범죄를 지으면 이제 형벌을 당하겠죠? 5가지가 있어.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줄쳐놓으시고.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요게 바로 5가지 기본적인 형벌이다. 태형과 장형은 곤장, 매질하는 거. 도는 징역형, 유는 유배 보내는 거, 사는 목숨을 끊는 거. 자, 그거. 그 다음에 유교 윤리의 강화, 그거 줄쳐놓고, 반역죄와 불효죄 줄쳐놓고, 불효죄다. 동그라미 이렇게. 자, 그럼 주로 어떠한 범죄가 주로 중죄로 취급되었겠느냐? 반역죄하고, 그 다음에 불효죄가 중죄로 취급되었다. 근데 여기다 동그라미 친 이유는 반역죄는 그 전부터 중죄입니다. 삼국시대부터 반역은 중죄로 해서 사형에 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뭐가 의미가 있다? 불효죄가 바로 반역죄와 더불어 함께 중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게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효죄는 일단 그런 거야. 그 고대 사회보다 고려는 뭐가 더 강화된다? 유교가 더 강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교 이념, 윤리가 더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지, 의미는. 그래서 불효죄가 바로 중죄로 취급되었다. 고려시대부터 반역죄와 더불어서 중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야?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행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게 됐다. 자, 그래서 그거와 요 불효죄까지 합쳐서 고려시대에 무엇은 이념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유교. 효죠?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으로 갑시다. 민법.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관련되는 법률을 민법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주로 무슨 법이다? 주로 관습법 줄쳐놓으시면 돼. 주로 관습법. 주로 관습법에 의거하였다. 그러니까 뭐하고 구분하세요? 71개 보조법률하고 구분하란 말이야. 71개 보조법률이 민법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형법, 민법은 주로 관습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사법권의 행사. 사법권의 행사인데 지방에서의 사법권은 누가 했다? 지방관이 했다. 지방관이 무엇을 행사했다? 사법권을 행사했다. 그 말은 고려시대에는 이 행정관이 사법권도 행사한 거야. 그래서 지방관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재량권이 있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이러면 안 되고 대개의 경우는 재량권이 있었다. 그러나 중재는 중앙에 보고하고 처리했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으시고. 끝이야. 그래서 법률은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풍습으로 갑시다. 고려시대 풍습. 자, 민간의 장례 제례의식. 그거 줄쳐놓으세요. 민간의 장례 제례의식. 풍습. 민간에서 서민들은 장례, 고려시대의 장례와 제사를 어떻게 지냈겠느냐. 그래서 장제례, 장례 제례.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자, 뭐냐면 민간의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의식과 도교신앙의 풍속에 따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유교적 규범 줄, 그 다음에 불교,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의식과 도교신앙의 풍속, 그 줄. 그 결론을 말해보세요. 자, 고려시대 민간에서는 주로 장제례는 어떻게 지냈어? 유교적 규범에 따랐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지. 정부는 유교, 될 수 있으면 유교식으로 장례와 제사를 지내도록 견장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의식을 따랐다는 거야. 불교나 도교의식. 그래서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도교나 불교식으로 장제례를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유교식, 유교적 규범, 이렇게 유교적 규범에 따랐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직까지 유교가 일반 서민에게까지 널리 대중화된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고려시대는 도교나 불교식으로 장례와 제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장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장례에다 동그라미. 고려시대에는 장례를 지낼 때 공동으로 지내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공동으로 지내기도 했겠지. 그래서 장례를 공동으로 지내는 조직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향도라고 했지? 자, 그래서 향도를 다시 거기다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고 했잖아. 향도는 무엇을 공동으로 치르는 조직이야? 상장례. 맞죠? 상장례. 그러니까 장례는 어떻게? 공동으로 치렀다. 그럼 뭘 물어보는 거다? 향도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등회하고 팔간에 있죠? 연등회. 이건 이제 불교 행사. 자, 고려시대에 굉장히 불교가 발달한다. 그러면서 각종 불교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행해집니다. 불교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등회하고 팔간회일 뿐이야. 그럼 이제 크게 봅시다. 연등회와 팔간회는 태조가 강조한 불교 행사지. 어디에서 강조했어? 훈요 10조. 그거 기억하시고. 훈요 10조. 그래서 고려 초부터 연등회와 팔간회가 성행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왕 때 가면 연등회와 팔간회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왕으로 가야 돼? 성종. 왜 이때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왜 이때가 연등회와 팔간회가 잠시 중단 폐지되는 거야? 최승로 때문에요. 최승로가 바로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정치를 건의하면서 무엇을 비판했어? 불교를 비판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최승로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연등이와 팔간애가 중단. 성종 때는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러다가 어느 때 부활한다? 현종 때 부활한다. 그런 문장도 있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크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등이와 팔간애를 조금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연등이하고 팔간애를 좀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뭐냐면 연등에 한번 기억 줄 쳐놓으세요. 등불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읽는 거야. 연등에는 뭐 하는 행사다? 등불 밝히는 행사라고.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다가를 베풀어 왕과 신하들이 음악과 춤을 즐기고 부처님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빈 행사로 전국적 시행 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매년 정월 줄. 그 다음에 초파일 줄. 그리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연등회는 어떤 행사야? 등불 밝히는 행사라고요. 지금도 연등 행사 하잖아. 주로 석가탄신일 오기 전에. 그래서 연등은 등불을 밝히는 행사입니다. 어디에서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기는 매년 정월, 1월 정월과 석가탄신일.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팔간애 개경 11월 15일 줄, 서경 10월 15일 줄. 벌써 개경과 서경에서 11월 15일, 10월 15일 이렇게 기체됐다. 그러면 연등회는 아닌 거죠. 그렇죠? 뭘 말하고 있는 거야? 팔간애를 말하는 거야. 연등회는 아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랬잖아. 근데 개경과 서경에서만 시행된다. 그럼 팔간애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줄. 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의 제사, 그 줄. 그 다음에 제천행사와 불교의식, 도교의식이 결합된 그 줄. 그리고 나머지는 읽으세요. 자, 팔간애는 어디에서만 행해졌어? 개경과 서경에서만 행해졌어. 무슨 행사야?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 아까 연등에는 뭐 하는 거야? 등불 밝히는 행사라고요. 등불 밝히는 거. 근데 팔간애는 명산대천의 제사 지내는 행사.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격을 보면 연등회보다는 팔간애가 바로 토착신앙, 도교와 결합된 불교 행사. 이렇게. 그래서 도교에다 동그라미 쳐놔, 특히. 그래서 이 팔간애는 고려시대 불교의 성행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종교의 예로도 나온다? 도교의 예로도 나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았어요. 도교의 예로 나온다. 자, 그래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연등회와 팔간애의 차이점을 지금 줄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연등회는 무슨 행사야? 등불 밝히는 행사야. 어디에서 행해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 행해져? 매년 정월, 그 다음에 석가탄신이다. 그래서 요걸 오면 연등회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간애는 어떤 행사야?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철의 제사 지내는 행사야. 어디에서 행해집니다? 개경과 서경에서 11월, 10월.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어느 종교와 결합된 불교 행사다? 도교. 그 반드시 기억해서요. 도교로 나옵니다. 문제도.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풍습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 별표 쳐놓으시고, 요 부분이 또 고려시대 포함해서 조선시대까지 잘 나오는 주제야. 그래서 정리를 바로 잘 해두시면 돼. 자, 뭐다? 고려시대 혼인의 풍습과 가족제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뭐 더 해석할 것도 없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 있죠? 그 지문들만 열심히 줄쳐놓고 OX만 가리면 돼. 그리고 이제 결론은 나중에 내리자고요. 자, 먼저 혼인. 자, 혼인 연령. 자,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여자는 18세. 여자는 18세 전후에서 남자는 20세 전후.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남자는 20세 전후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려 후기에 가니까, 맞지? 고려 후기에 가니까 여자를 이거보다 더 일찍 혼인하는 풍습이 나오더라. 그걸 무슨 풍습이라고 한다? 조혼의 풍습 줄쳐놓으셔야지. 조혼의 풍습.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도 지금은 굉장히 일찍 결혼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이걸 조혼이라고 안 한다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일찍 딸을 시집 보내는 현상. 조혼.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바로 왜 조혼의 풍습이 나타났을까요? 그게 이때의 정치와 관련이 있지? 이때가 원간석기 말하는 거죠. 원간석기 때 원나라가 무엇을 설치했다? 결혼도감. 결혼
도감을 설치했다. 그리고 공녀를 잡아갔다. 그래서 딸을 뺏기지 않게 해서 일찍 혼인을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원의 영향인 거 맞죠?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근친혼 성행 줄쳐놓으세요. 근친혼. 고려 초부터 근친혼이 굉장히 성행했어. 가까운 촌수끼리 결혼하는 거야. 근친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성, 특히 왕실이라고 줄쳐놔. 왕실.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성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실은 같은 성을 쓰니까 동성혼이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거고, 동성혼, 같은 성끼리. 근데 그 동성혼 안에서도 아주 근친, 촌수가 아주 가까운 촌수끼리 결혼했다. 특히 어디에서? 왕실 내에서. 그래서 근친혼이 성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고려 초기부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왕실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 친척끼리 서로 혼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고려 후기에도 왕실 내에서 혼인한 풍습은 여전하더라는 거지. 그걸 동성혼이라고 한다. 근데 촌수는 좀 멀어져. 촌수는 멀어져. 이때는요, 고려 초에는요, 그래서 그때가 이게 태조, 광종, 요때야, 주로. 요때는 심지어는 이촌끼리도 결혼했어. 이촌은 뭐야? 그냥 이복 남매끼리도 결혼했단 말이죠. 이촌, 삼촌, 사촌. 이런 식으로 아주 근친혼이 성행했다. 근데 이제 촌수는 점점 갈수록 멀어져. 이렇게 4촌, 8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왕실 내에서 동성혼은 뭐야? 여전했다라는 거지. 왕실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 그래서 이왕이 나오는 거야. 권문세족할 때 읽었던 사료지문 있죠. 그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이제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읽었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부인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렸어, 왕이.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줘서 재상지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료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료지문이 바로 뭐다?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충선왕 때.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를 내린다. 그래서 고려 초부터 동성혼이 성행한 거 맞지? 그런데 고려 후기도 여전했어. 그래서 충선왕 때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가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일부 일처제. 자, 고려시대는 뭐가 원칙이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에 가니까 뭐가 유행하기도 하더라?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기도 하더라. 이것도 어느 나라의 영향이다? 이것도 원의 영향이야. 원. 자, 그래서 고려 후기의 혼인풍습을 미리 공부하신 거야. 원간석기 고려 후기의 혼인풍습은 뭐야? 조온의 풍습이 새로 나타납니다.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어느 나라의 영향이야? 조온의 풍습과 일부 다처제는 원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도 왕실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중성한 때 이걸 금지하는 교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자, 혼인풍습 중에서 고려시대에는요, 무슨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냐면, 처가사리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처가사리. 자, 처가사리는 어떤 사리예요?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지? 뭐냐면, 혼인을 하면 고려시대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남자가 여자 집에서. 그 처가잖아, 처가사리.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무슨 사리라고 하는 거야? 시집살이가 아니라 친정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친정살이. 그거를 장인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를 거느리고 산다. 그래서 솔서혼이라고 돼. 거기 솔서혼은 나와 있죠? 솔서혼.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남귀여가혼이라고 돼. 남귀여가혼. 남귀여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 남귀여가혼. 이렇게.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무슨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처가살이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친정살이, 솔서혼, 남귀여가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대로 나오면 안 돼. 시집살이가 보편화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살이. 자, 그 다음에 5번 여성의 주의. 자, 1번 재산상속에 있어서. 자, 재산상속에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런 때가 원래 있었어. 남자를 더 차별 대우해서 남자를 더 주고 여자는 안 주고 장남을 더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원래 남녀는 뭐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연필로 줄 쳐놓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족의 자녀를 기재할 때도 호족의 자녀를 기재할 때 자녀를 어떤 순으로 기억한다? 태어난 순서대로. 그러니까 나이 순에 연령 순으로 기재하는 거야. 연령 순으로 기재. 남자를 우선 기재 이러면 안 돼. 연령 순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누구도 호주가 될 수 있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여자 호주도 가능했다. 줄 쳐놓으시면 돼. 그냥 그대로 읽는 거야.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 그거 줄 쳐놓으세요. 고려 시대는요, 여자도 제사 지낼 의무가 있어. 고려 시대는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나오면 틀려? 장남이 제사를 주관했다. 도맡아 했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자도 제사 지낼 의무가 있어. 그래서 여자도 제사를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러면 뭘 드리지 않고 양자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양자가 일반화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보통 양자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제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냈다? 딸이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제사를 지냈다, 부모를 봉양했다, 양자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딸이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복제도에 있어서도, 그거 줄 쳐놓으시고 또. 상복제도에 있어서도, 뭐하고 뭐, 친가하고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친가는 부계 쪽이죠. 외가는 모계 쪽이죠.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차별을 안 했다라는 거지, 거의. 자, 그래서 그런 얘기냐, 줄만.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고려시대는요, 과부, 여자의 재가가 금지되지 않았다. 허용으로 가는 거야. 과부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래서 과부, 여자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재가녀의 자식도 사회적 진출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4번. 이건 미리 보셨는데, 사위가 처가 호족에 입적해서 처가살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건 아까 혼인풍습할 때 그게 바로 처가살이지. 고려시대에는 처가살이를 흔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장인장모를 부모님처럼, 거꾸로 장인장모가 사위가 아니라 자식처럼, 아들처럼 이러면서 같은 호족에 올려놓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가살이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음서의 혜택. 음서제도는 어떤 제도죠? 5품 이상의 고위관료, 자손 등에게는 과거를 보지 않고도 어떻게 관직을 그냥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친손자만이 아니라 외손도,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도 혜택을 얻었다. 그래서 외손과 사위에게도 무슨 혜택이 돌아갔다? 음서의 혜택이 돌아갔다. 그 다음에 누가 공을 세웠어. 그러면 자식이 공을 세웠어. 그럼 부모는 물론 누구까지도 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장인, 장모에게도 상을 주기도 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새롭게 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책을 읽은 거야? 그대로 책을 읽은 거란 말이야. 중요하지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시고 요거를 OX 자꾸 가려놓으시란 말이야. 요게 이제 고려시대의 혼인과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내지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 이래서 잘 나오는, 그래서 주제가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려시대에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럼 틀려, 맞아?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니라는 거지. 절대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잖아. 응? 자, 그 다음에 장자가 우대를 받았다. 다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가부장적 가족제도,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는 남자 중심의 가족제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남녀 간에 친가 외가에 엄격한 차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차별로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았단 말이야, 거의. 자, 그래서 비교적 지위가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부계, 이런 식으로.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가족제도가 운영이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여자라 하여서 혼인과 가족제도에 있어서 크게 차별받지 않았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더 익숙한 사회는 요런 사회죠. 그렇죠? 가부장적 가족제도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요거는 일단 크게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17세기 이후 일반화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가면서 점차 남녀의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부장적 가족제도,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된다 이런 거고, 그게 일반화되는 시기는 몇 세기라고? 17세기 이후. 17세기,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일반화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크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 중기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좀 많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아주 잘 해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시대 혼인과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제일 그래도 내용이 많고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제3절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